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3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 설치하시고 편의상 A형 감독관 확인번호 6128번입니다. 주식회사 일진자동차.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요건 뭐 전산회계 2급에서 다뤘지만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주석,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자, 요 5개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이 잔액이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기를 보니까 자산 항목,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자본 항목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이거 시험 볼 때 이렇게 T자로 그려서 자산, 보통 예금하고 외상매출금 2개 더하면 100만 원이죠. 그리고 부채는 모르죠. 왜냐? 외상매입금을 모르니까 X로 놓고 자본은 자본금하고 이익여금해서 2개 합치면 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액은 차변 대변 같아야 되니까 자 해서 100만 원. 그러면 부채가 나오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 그러면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부채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서 부채가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이 있어요. 그럼 미지급금 마이너스 15만 원 빼면 45만 원이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래가 기말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RA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를 누락했을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요거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관비. 자, 판관비를 적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높게 나옵니다. 비용을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고 요거는 평가 계정이죠. 자산, 유형 자산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차감을 안 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과대가 나오겠죠. 비유동 자산의 과대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유동 자산이 100만 원 과대. 유동 자산은 여기 아무 상관없고요. 비유동 자산이 과소가 아니고 과대가 되죠. 요거 차감해서 자산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요건 반대로 이야기한 거고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100만 원 과대 표시된다. 맞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안 적었기 때문에 비용이 적어지니까 영업이익이 과대가 됩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거는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기말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2월. 차기 뭐예요? 다음 회계 기간 내년으로 2월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기 2월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 여기에 해당되고 수익 비용은 발생한다 그러죠. 직원 월급, 급여 발생하면 그걸로 끝이죠. 내년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자산, 사무실에 통장에 돈이 남은 거 내년 넘겨서 내년에도 써야죠. 외상값 못 갚은 거 내년에 갚아야 돼요. 자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발생한다 그러죠. 발생은 차기로 2월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은 이거는 부채죠. 개발비 무형 자산이죠. 저장품은 재고 자산입니다. 기부금만 얘가 뭐예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2번은 차기 2월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가 이건 제가 참고 자료로 갖다 놓은 겁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크게 4가지 나누는데 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딱 4개씩 있으니까 서로가 바꿔치기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주요 속성 요거 4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자, 질적 특성 요거를 갖추지 않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엉터리 뭐 분식 회계를 했거나 그러면 뭐예요? 유용성 판단이 떨어지겠죠? 자, 맞는 말이고요.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 둘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는 보조적인 기능이 있어야죠. 자,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요 보기 3, 4번이 서로 충돌되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다 해놓고 아니야 얘가 더 중요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로 각 회사의 그 네이버에 보면 공시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되도록 분기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간별 기업 간 비교하도록 하는 일종의 좀 참고 자료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하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아래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단기 대여금 5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자, 현금. 자, 5만 1,000원. 자, 대변에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줬던 거 찾아온 거예요. 이자까지. 그래서 단기 대여금 자, 5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발생니까 대변이죠. 이자 수익 1,000원.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수익이 발생. 요거 수익이 발생이죠. 요거는 자산이 대변에 기록됐다는 건 자산이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어요. 자산이 증가, 가나마.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요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본은 기업이 자산에서 부채를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빚이 없는 순수한 자산, 자녀 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거고요.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근데 자본 거래에 따라 생긴 잉여금 이거 잘못된 거죠. 자본잉여금이 돼야죠.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 따라 생긴 쓰다가 남은 돈, 잉여금, 잉여농산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두 개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주식이 발행 금액 중 주권이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거. 우리 주식이 액면 금액 5,000원인데 6,000원에 발행했다. 그 1,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되는 거죠.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자, 배당금을 돈으로 안 주고 주식으로 줄 경우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를 자본금으로 전입을 하면서 주식을 무상 배당하는 겁니다. 자, 배당으로 하여 자본금이 증가와 이익잉여금이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상품권 판매, 이거 자주 나왔죠. 상품권을 발매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상품권이 되돌아와서 물건을 사서 나갈 때. 그때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마트에 가면 신세계 상품권 그 케이스죠. 위탁 판매, 위탁자, 제주도 감귤 농민이 감귤 협동조합에 맡겨서 서울에 와서 경매로 팔 때 인식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고요. 광고 매체 수수료. 자, 텔레비전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나간 다음에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 전달될 때 비로소 매출된 걸로 보고 돈을 줘야죠. 이때 수익을 인식한다. 맞고요.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수료. 소프트 개발하려면 물론 간단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거는 뭐 몇십억짜리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떡해. 그래서 중간에 진행형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 진행형. 자, 착수금 얼마, 그 다음 뭐 3분의 1, 뭐 절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근데 소프트웨어 전달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아닙니다. 진행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죠. 용역은 진행형. 재화는 뭐예요? 물품이 넘어갔을 때.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자, 원가 및 비용이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 원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 원재료니까 뭐 공장 같긴 한데 그 차량을 처분해서 생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거는요, 어떻게?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제조 원가로 보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영업용 차량 처분 손실 같은 겁니다. 자, 생산부 건물 경비원의 인건비. 공장에 가보면 입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인건비는 경비로 들어가서 제조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이 되고요. 영업부 사무실의 소모품비.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이 아닌 것. 제가 맨날 요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항상 요 표로 만들어 놓고 보여드렸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를 각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것. 자, 직접 배부, 상호, 단계. 요게 아니죠. 비례배부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하는데 이 제품이라는 용어하고 여기 총 제조 비용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제품, 이건 완성된 제품을 팔고 뭐 재고 몇 개 남았냐 이거 관리하는 장부고 제공품 계정에 가면 제공품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장부예요. 그러면 이 제공품 안에 자, 기초 제공품 플러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요게 단기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그래서 나머지가 뭐예요? 완성품. 이 완성품은 명칭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제품이란 말은 완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는 어떻게? 이제 판매하는 대로 가야 되겠죠.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걸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 자, 근데 기초 제품 재고액이 9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13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7만 원입니다.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전산회계 2급에서 매출원가 구할 때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 그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상품 대신 제품만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합치면 137만 원이 되죠. 합계액은 똑같아야 되니까 137만 원. 그러면 9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128만 원. 여기 12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 교재에 그림 있죠. 자, 불량품이 나와버린 거. 요게 바로 공손이라고 그러고 그 물건을 공손품.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공손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이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요.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반도체 만드는데도 그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막 방진복 입고 하는데도 자, 정상 공손이고요. 비정상 공손은 평상시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을 때 그걸 말하는 거죠. 정상 및 비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발생한 기간이 손실로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비정상 공손품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합니다.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요 일괄적으로 몰아가는 거 요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전단계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게 전 단계죠.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 매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는 것 맞고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개인은 최근에 또 법이 바뀌어서 2억 원 이상일 때 매출액이 그러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시가로 한다. 시가는 맞는데 여기 함정판 왔습니다. 공급받은 재화? 자기가 본사에서 가져왔어. 그러면 다른 걸로 대가를 받고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너네 이거 매출로 봐. 매출로 본다면 판매 금액으로 봐야죠. 매입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매입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공급한 받은이 아니고 공급한 매출 금액이 시가 시중 가격으로 너네 돈을 안 받았지만 이거 매출로 잡아야지 부가세 신고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서 부가세까지 내죠. 세금 부가세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 담세자가 소비자입니다. 부담하는 사람. 소비자.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한 가지 표를 보겠습니다. 이론 교재 299에서 303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있는데, 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여기 들어가죠. 제품 또는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을 넘겨줄 때. 자, 근데 할부 판매는 두 가지로 봅니다. 단기 할부 판매는 마찬가지로 이거 외상으로 준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는 물건 판매할 때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죠. 장기 할부 판매. 이거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이게 1년, 2년. 외상값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근데 세금은 미리 다 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할부금 받은 것만 매출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판매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다 있고 반품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 홈쇼핑에 많이 나오죠. 반품 조건부 판매. 보통 일반 전자상가리 같은 경우도 받았는데 물품을 자기가 뭐 사용하지 않은 상태, 포장된 그대로에서 반품이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반품을 안 하면 그건 구매한 걸로 처리합니다. 자, 종료되거나 구매자가 인수를 나는 인수하겠다 했으면 그때 가서 판매된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폐업할 때가 문제가 되죠. 폐업할 때 창고에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 눈물의 세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 폐업하는 시점에 그 잔존 재화를 뭘로? 그거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 판매된 걸로 봐서 일단 부가세 신고하고 당신이 뭐 눈물의 세일을 하든 뭘 하든. 자, 왜냐면 안 그러면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요. 세무서에서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허용해주면 자꾸 폐업하겠죠. 뭐. 그리고 또 물건 다 세금 안 내고 물건 판 다음에 또 개업 신고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할 때 이때 바로 판매로 보고요. 장기 할부는 아까 뭐 할부금을 받기로 할 때, 받은 때.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어떻게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될 때 맞고요.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할 때라 그랬죠. 재화가 실제 사용되거나 판매될 때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폐업하고 폐업 신고 다 해버리는데. 자, 그래서 4번이 논리상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어디로 볼 거냐.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보조 설명 좀 보겠습니다. 이론 교재 306페이지에 있는 건데 광업 같은 경우는 그 광산, 사무소 거기를 사업장으로 보고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단순 뭐 포장만을 하거나 요 장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업 뭐 있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 거기로 하고요. 자, 무인 자동 판매기 운영업.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왜 이래야 되냐면 자동 판매기 하시는 분이 뭐 하나만 하겠어요? 막 10대 개 할 수도 있죠.
그럼 자동 판매기 장소마다 사업자 등록증 내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사무실을 납세지, 소재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자,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제조업이 납세지는 최종 제품 완성 또는 그걸 가공하는 곳. 그 다음에 광업은 아까 광구에 있는 광업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 납세자는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한다. 그러면 자동 판매기 10개 설치했으면 사업자 등록증 10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논리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앞에 다른 기출문제 보시다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쉽네 그러시는 분들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합격자 발표됐는데 합격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합격률 아직 안 나왔지만. 그리고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질문 답변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와서 해주시면 여기는 답변이 달리는데 유튜브는 제가 못 달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여기 오면 한 40만 개, 50만 개 질문 답변이 있어요. 검색하면요. 다 뜹니다. 공부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이 흐리다는 분들이 있는데 4K급으로 해서 고화질로 찍었습니다. 여기 밑에 톱니바퀴 있죠. 요거 클릭해서 요 1080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질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클릭해서 유튜브로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시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